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집 한 채 덩그러니 남았을 때 생활비는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분들 제가 주로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과 이제 노후 생활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퇴직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 그거 말고 남은 자산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이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금, 뭐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나 이제 예금 자산 같은 것들을 먼저 생활비로 꺼내서 쓰고 가죠. 그러다 보면 현금이나 예금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노후에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건은 이 거주하는 주택을 어떻게 생활비로 잘 유동화시켜서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거, 이게 유동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집 팔아서 생활비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집을 팔고 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집을 안 팔고 계속 살려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이거 완전 진퇴양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유동화하면서 생활비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만들어낼 거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인제 노후의 가장 큰 고민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세계 최장수자를 찾아봤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프랑스 남부의 아들 지방에 살고 있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1875년 2월 11 일에 태어나서 21 일에 태어나서 1997년 8월 4 일까지 사셨어요. 그 기네스북에는 122년 164일 산 걸로 나와서 뭐 지구상에서 살다 가신 분 중에 출생과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분 중에는 가장 오래 살아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90살 되시던 해, 그러니까 1965 년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는 계약서가 하나 나옵니다. 이분이 매매 계약서를 보면 기존의 보통 매매 계약하고는 좀 특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주택 팔면 집 팔고 목돈을 받는 게 특징인데 이분 매매 계약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매수인이 누구였냐 그러면 당시 47 살이었던 앙드레 라프레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잔 루이스 칼망 여사, 90살 되신 여사분한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집을 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이제 칼망 여사가 살고 있던 집의 가격이 시가로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이 집을 팔더라도 잔 칼망 여사는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다. 언제까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 살게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대신 집값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매달 400만 원씩. 언제까지? 잔 루이스 칼망 여사가 사망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시를 합니다. 이 제안을 받고 칼망 여사는 "오케이. 알았어."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하고도 또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잔 루이스 칼망 여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계약을 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분 90살 넘으셨으니까 이게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통은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달을 살면은 4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고요. 집값이 10억 이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10 년을 살아도 4억 8천 정도 되는 돈이니까 집값에 대비해서 한참 모자라죠. 20 년을 살더라도 9억 6천, 뭐 그제서야 집값에 거의 비슷한 돈이 될 거지만 20년 동안 또 집값이 상승할 거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는 이익이 보는 계약이라고는 별도 생각되진 않는 계약이거든요. 반대로 변호사,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해 보기는 절대 힘든 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계약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90 살에 계약했었으니까 계약하고 30 년이 지났을 때 이 변호사가 47에 계약하고 30년 지났으면 77 정도 됐잖아요. 변호사가 먼저 사망을 해요. 근데 계약 조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도에 그만두면 이때까지 냈던 돈도 다 그냥 무효로 사라져 버리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배우자가 그 계약을 승계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2년 정도 더 붙고 이제 계약을 종료가 되는, 집을 넘겨받는 형태로 넘어가거든요. 한 32년 넘게 돈을 부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하는 형태의 계약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인제 목돈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나눠서 매도자가 살아있는 동안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프랑스에서는 피아제라고 해서, 고런 계약 형태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사망하고 나서 집 한 채 덩그러니 남아 있어 봐야 자기한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반대로 살아있는 동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자기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교훈을 한번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계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는 주택연금이라는 형태, 이제 개인 간의 계약 형태가 아니고 어떤 공적 기관들이 담당을 하는 형태의 주택연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2 년도 한 해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 그러면 집값 하락이 이슈가 됐었죠. 근데 집값이 하락하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뭐냐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한 해에 주택연금 계약이 몇 건이 됐냐면 14,580건 정도가 계약이 되는데, 이거는 2007 년도에 주택연금 제도가 생긴 이래 한 해 규모로는 가장 많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인 2021 년과 한번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한 35% 이상 계약이 늘어난 거라서 상당 규모로 큰 계약이 늘어났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난해 2022 년도에 주택연금 계약 건수가 늘어났냐,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주택연금의 연금 지급 조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요, 가입 당시의 집값하고 가입 당시의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 중에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해서 한번 연금액이 결정이 되면 이후에 집값이 오르든 집값이 떨어지든 무관하게 처음에 정해진 연금을 본인하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종신지급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처음 정해진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금 연금을 신청하는 것보다 집값이 좀 더 올랐을 때 신청하면 같은 집을 담보로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기에는 주택연금 계약을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집값이 하향하는 시기다라고 하면, 집값이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서 연금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집값이 하향하는 시절에 훨씬 주택연금을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값 하향기에 이렇게 주택연금 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 사람들이 현금 흐름의 증가, 감소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주택 규모를 조금 줄여 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하고 사는 집도 가져가는 방법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22 년도 장래 가계 추계 자료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 비중이 한 34.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사는,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가구가 또 한 34.7% 정도 돼요. 이 둘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가구가 혼자 또는 부부 둘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오히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 규모가 어떻게 돼 있냐? 흔히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85 제곱미터 형태의 주택을 가 보면 방 3 개, 뭐 부엌 하나, 화장실 2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부부 혼자 또는 부부 둘이 산다고 치면 이 방이 3 개씩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주택 규모를 쪼끔 줄여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주거 공간도 같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제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들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바뀐 법률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또 지원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날 정부가 인제 고령자가 주택 규모를 줄여서 소위 말해서 다운사이징을 해서 마련한 자금을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면은 주택 다운사이징한 자금들을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60세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해서 1주택 소유자가 다운사이징 자금을 이제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데 이때 주택 조건도 있습니다. 파는 주택이죠. 그러니까 종전주택의 가격이 기준 시가, 시가가 아니고요. 기준 시가 기준으로 12억 원이 넘지 않아야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 주택 새로 산 가격 차익 있잖아요. 그 차익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이제 연금 계좌에 납입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1주택 고령 가구, 60세 이상 고령 가구가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팔고 8억 짜리 집을 하나 새로 샀다. 그러면 매매 차익이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이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 2억 원 중에서 1억 원까지를 연금 계좌에다가 집어넣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집이 한 9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차익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전부 연금 계좌에 넣고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이거 주택 다운사이징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산해서 한 해 최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어떤 자금을 넣을 수 있냐 그러면 ISA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는 그 만기 자금을 추가로 연금 계좌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한 해에 2천만 원씩 5년씩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불어난 운용 수익까지 만기 자금으로 수령하면 그 금액까지 집어넣는다 보면 최대한 1억 넘는 금액들을 추가로 만기 도래한 해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 1억 원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집을 사기 전에 새로운 집을 먼저 사 놓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각 차익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자금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전주택을 팔잖아요. 살고 있던 집을 팔기 직전 6개월 이내에 산 집까지 인정해 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살고 6개월 이내에 지금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면 그때 발생한 차익 중에서 1억 원까지를 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집어넣으면 세액공제 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불입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도 안 해 주는데 그걸 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집어넣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가지고 있는 혜택이 세액공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혜택이 있냐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세율이 5.5에서 3.3%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 매각 차익을 일반 은행 계좌나 뭐 이런 계좌에 넣고 이자나 배당으로 수령한다 그러면 세율이 15.4%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10% 포인트 이상이 되는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짚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소득 부분들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게 또 1,200만 원 연금 소득이 넘어가면 그 부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긴 하지만 2023 년부터 바뀐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넘어가서 종합과세를 가게 된 사람이
본인이 원하면 이걸 종합과세 하기 싫다. 나 이거 분리해서 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16.5%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렇게 해서 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계 세율을 이제 16.5% 넘지 않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우려들을 일부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것도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냐 그러면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많으시니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부분들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서 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고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이자소득세 절감,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부분,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으니까 고것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주택연금도 설명했는데 주택연금하고 방금 말한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자금을 활용하는 연금저축이나 IRP 활용하는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부분들도 계십니다. 주택연금은요.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을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럼 이분 주택연금 가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주택을 팔고 9억 이하 되는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하셨다. 그러면 새로 산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거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10억 되는 주택을 9억 이하로 하시니까 매매 차익이 1억 이상 발생한 거잖아요. 그 매매 차익을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이체하신 다음에 그걸 또 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요런 방식으로 하면 주택연금하고 다운사이징 자금들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 있으니까 고것들도 한번 활용하셔서 좀 약간은 윤택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주택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택연금과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